370만원, 340만원, 270만원, 50만원, 780만원 쓱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기분 너무 좋아. 돈의 맛인가? 안녕 여러분, 요즘 자동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세단에서 SUV로 옮겨간 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승차를 받더라도 세단보다는 SUV를 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또 막상 운전해보면 이 온로드 주행 질감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희생적으로 세단이 SUV보다 더 좋습니다. 요즘 세단 좋은 차들 많죠.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혹은 럭셔리 브랜드의 중급 이상 모델이라면 뭐 브랜드별로 모델별로 개성은 다를지언정 다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몰고 있는 요 세단도요,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모델이죠.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 지금부터 한 칸. 짜잔, 신형 파나메라. 멋있다. 자, 요 신형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 행사장에서 한번 싹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포르쉐는요 911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모든 포르쉐는 911을 닮아가려고 해. 그래서 이 포르쉐 디자인 공식이라는 건 911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파나메라도 마찬가지죠. 이 포르쉐 디자인 공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팬더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닛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팬더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야 한다. 얘도 거의 똑같아요. 높이가 팬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죠? 요걸 앞에서 보시면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양쪽 어깨가 이렇게 위로 솟아있거든요. 요것도 포르쉐의 공식 중에 하나고요. 옆으로 훨씬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요 검정색 그래픽, 911에도 들어가 있고 파나메라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물론 얘는 신형이 되면서 요 높낮이 같은 거 여기 바뀌었습니다. 번호판 위로 들어가 있는 요 에어 인테이크 이번에 추가된 거고요. 사실 뭐 파나메라 4 이런 시승차 정도면 엄청난 스포츠카는 아니거든요. 6기통에 그냥 360마력 밖에 안 돼요. 근데 성능 대비 냉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커다란 흡기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냥 똑같은 360마력 정도 되는 차여도, 똑같이 뭐 0, 100 5초 정도 찍는 차여도 서킷에서 몇 랩 달렸을 때 얼마나 차가 안정성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차가 나중에 퍼지느냐, 이런 걸 봤을 때 포르쉐는 단연 스포츠카 브랜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브레이킹 성능도 그렇고 이런 냉각 성능도 그렇고요. 자, 여기 흡기구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닫힐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렌즈가 하나 있거든요. 요건 나이트 비전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죠. 370만원. 요 엠블럼도 신형입니다. 딱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2D 모양으로 바뀌었죠. 헤드램프, 저희 시승차는 HD 매트릭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340만원. 이 옵션을 넣지 않으셔도 그냥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드 뷰에서도요 포르쉐 디자인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유리, 윈드실드에서 시작해서 루프를 따라서 저 뒤까지 떨어지는 요 루프 라인이요 거의 한 획입니다. 911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요런 것들이 파나메라 1세대, 2세대, 3세대 진화를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승차는 21인치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70만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게 칠한 대가 170만원이고요 브레이크 앞쪽 6피스톤, 뒤쪽 4피스톤, 앞쪽 디스크 360mm, 뒤쪽 디스크 330mm. 요 3세대 신형 파나메라의 문짝이요 2세대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거 완전 신차인데 왜 패널이 똑같지 하고 봤더니 지금 3세대 신형 파나메라의 플랫폼이요 2세대 거랑 똑같거든요. MSB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2세대 파나메라와 3세대 파나메라의 치수를 보더라도 길이만 조금 더 늘어났고요. 너비, 높이, 휠베이스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패널을 2세대, 3세대 똑같이 쓰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이해되더라고요. 사진을 나란히 띄워놓고 봐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 요 뒤에로 옆 창문 몰딩이 검게 칠해져 있잖아요. 요것도 다 돈입니다. 50만원. 지난번에 3세대 신형 파나메라를 밖에서 딱 봤을 때 저거 신형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요
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냥 마냥 동글동글했었는데 지금은 각이 한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도요, 포르쉐 디자인 공식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옆창문이랑 그 옆으로 볼록 좌우로 솟아나간 요 팬더의 대비를 통해 차가 되게 넓어 보이죠. 이것도 포르쉐의 디자인 공식입니다. 엉덩이 빵빵한 거 봐요. 그리고 요즘 포르쉐들 보면 911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리어램프가 그냥 일자로 쫙 길잖아요. 뭐 꺾고 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줄이야, 쫙 좌우로. 그렇다 보니까 이 좌우로 솟아나간 팬더를 이 한 줄로 된 리어램프가 더 강조하죠. 오,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멋있죠. 근데 터보의 하이브리드는 더 멋있죠. 얘는 뿅, 터보의 하이브리드는 뿅. 운전하고 가다가 파나메라 뒤따라가면서 날개 펴지는 거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자, 트렁크. 얘는 패스트백 스타일인 거 다들 아시죠? 트렁크를 이렇게 여시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짐을 넣기는 좋으나 단점도 있어요. 지금 이 파나메라는 턱이 좀 많이 높거든요. 한 이 정도 높이의 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뺄 때는 힘겹게 들어서 빼야 된다. 그거는 단점. 근데 디자인상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긴 하다. 1열 시트 마치 못 접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모두 4대 2대 4로 접으실 수 있고요. 이 기둥도 꺼낼 수 있습니다. 요걸 당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접점이 있죠. 전자장치 접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껴요. 꽤 묵직하네 이거. 자, 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차들은 뒷유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차양막입니다. 자, 이번엔 운전석이에요. 파나메라답죠?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딱 그 파나메라만의 디자인 특징들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또 기어, 이건 노브가 아니고 기어 스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승석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타이칸, 카이엔, 그리고 신형 파나메라까지 쭉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저희 시승차는 여기 천장, 그 다음에 선바이저, 여기 손잡이, 운전대, 그 다음 2열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레이스텍스라는 소재로 감쌌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알칸타라, 뭐 세무, 뭐 이런 소재예요. 근데 딱 하나, 운전대까지 레이스텍스로 감싸는 건 저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건 항상 손으로 쥐는 자리잖아요. 이게 손에 땀도 나고 오랜 시간 차를 운영하다 보면 이 레이스텍스 소재가요, 약간 이런 보슬보슬하고 이렇게 털이 일어나 있는 이런 게 죽습니다. 나중에 가면 약간 반질반질해지고 이 그 쥐는 맛이 조금 별로가 되거든요. 좀 주행거리가 많이 된 포르쉐 시승차를 받았을 때 걔가 운전대를 레이스텍스로 감쌌을 때 쥐는 맛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운전대는 레이스텍스 저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차값인지라 뭐 대시보드 이런 데 전부 가죽이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알루미늄 마감, 또 뭐 어디 특별한 소재 들어가 있으면 다 전부 다 돈입니다. 지금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지금 제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앞에서는 아주 쨍하게 잘 보여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거의 안 보이죠. 이것도 운전에 방해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유용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극적극적 하게 되거든요. 저라면 안 넣을 것 같긴 한데 뭐 있으면 좋죠. 뭐 나쁠 거 있어요. 기어 스위치도요, 원래 여기 딱 박혀있던 걸 이 자리로 조그맣게 옮겨들었잖아요. 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시던데 막상 쓰다 보면 운전대랑 거리가 가까워서 주차장에서 PRND 바꾸기도 편하고요. 이 정도는 적응해 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쪽 공간 활용성도 넓어졌죠. 근데 공간 활용성이 넓어졌다고 해서 막 수납 공간이 현대차만큼 넓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 휴대전화 딱 넣고 USB 포트 꼽고 끝이에요. 뭐 대단한 수납 공간 없어요. 이것도 독일차 혹은 포르쉐 답다고 볼 수 있죠. 이쪽 기어 노브가 없어진 덕분에 공조장치 패널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땐 터치 같은데 실제로 눌러보시면 터치 아닙니다. 패널 전체가 딸깍 눌리는 방식이죠.
BMW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댓글로 저 싸구려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딸깍하고 눌리는 느낌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거 만약에 터치였으면 오히려 그게 더 별로였을걸요. 이 패널 전체 움직임이 어때서 이게 왜 싸구려 같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포르쉐라고 막 박수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좋다고 느낀 겁니다. 공조장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여기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건 또 터치예요. 이렇게 바람 방향을 왔다리 갔다리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나메라 그리고 최신 포르쉐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기능은 다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늘날 자동차 편의 장비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걸 밖으로 막 내세우지 않고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미니멀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주 필요한 버튼만 놨어요. 요것도 그렇고 헤드램프를 조작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향등, 하향등, 오토 버튼이 따로따로 있었다면 지금은 버튼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버튼을 누르면 왔다 갔다 해 계속. 얼마나 편해요. 버튼 하나? 미니멀하죠. 반자율 주행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버튼 하나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또 제 포르쉐니까 막 좋다고 그냥 무조건 다 빨아주고 있네 라고 누군가 생각하실까봐 하나 흠잡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폭스바겐 그룹의 여러 브랜드들 이 인테리어 조립 품질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치밀하게 꽉 짜서 만든 것 같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간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요 패널이랑 요 부품이랑 딱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높낮이도 그렇고요. 틈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장식이랑 가죽 장식 틈도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거 딱 맞춰도 조립 못하나? 또 요 바늘땀도 높이가 지금 저 쭉 따라가면 저쪽이 안 맞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글로브 박스여서 움직이는 파츠다 보니까 또 문도 움직이는 파츠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저기는. 근데 그 정도가 기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긋나 있다. 우리가 포르쉐에 기대한 조립 품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도 있다. 자, 2열도요 딱 파나메라입니다. 앞에서도 운전석과 동승석을 나눠주는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솟아나와 있었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독립식 시트로 되어 있죠.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요. 파나메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요소죠. 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단 허벅지 받침이 다른 차랑 좀 다릅니다. 이 무릎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차에 좀 묻히는 느낌이죠. 운전석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뒤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앉아있는 자세는 상당히 스포티하고 뭐 스포티한 와중에 나름 안락하기도 하고 좋거든요. 수납 공간은요, 포르쉐는요 뭔가 수납 공간을 넓게 파면 몸에 두드러지게 생기는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기 도어 포켓도 요구르트병이나 하나 간신히 넣을 정도고요. 여기 수납 공간 뭘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작고요. 그 와중에 USB 타입 C 포트 2개 있고요. 자, 요거 뭔지 궁금하시죠? 요걸 열면 컵홀더가 있습니다. 높이가 되게 낮죠? 요걸 누르시면 솟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이빨을 세우시면 비로소 컵홀더가 됩니다. 이런 거 들어가나? 와, 이것도 겨우 빡빡하게 들어가네. 아, 근데 무슨 컵홀더를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움직이는 파츠가 몇 개야 컵홀더에만. 아, 뚜껑 고급스러운 거 봐. 자,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죠? 요걸 내리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건 그래도 좀 쓸만하네. 파나메라니까 그나마 이만큼 만들어졌나? 그물 망도요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가 뭐 포르쉐 타면서 수납 공간 좁다고 불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지. 내 맘이지 뭐. 자, 1열에서 느꼈던 고급스러움을 2열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 다 가죽이야. 하이글로시가 엄청 많거든요. 1열은 더 많아요. 이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사진 찍었을 때는 되게 멋있는데 막상 탈 때는 먼지나 지문에 취약하다. 저처럼 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많다. 어느 정도 내려놓고 탈 수밖에 없다. 스피커 그릴 보메스 스피커, 이게 옵션가가 78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되게 비싸긴 한데 막상 소리를 들어보면 돈의 맛인가 싶죠. 또 송풍구 여기도 있고 이건 수동, 이건 1열과 마찬가지로 터치로 조절.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 저 안쪽에 그 바람길을 조정하는 그 기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여기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기판, 지포스, 내비게이션, 음악 거의 1열이랑 똑같은 메뉴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열에 앉아서 이런 느낌 받는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내가 비록 운전대를 잡고 있진 않지만 운전자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차에 갇힌 듯한, 차 안에가 하나 된 듯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네요. 이 파나메라에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 일단 시트 포지션이요 엄청 낮습니다. 이 간만에 느껴보는 차 속에 파묻힌 느낌이에요. 요즘 차들 보면 대시보드를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깔고 그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마치 태블릿처럼 딱 올려놓는 형식 많이들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봐도 벨트 라인을 좀 아주 최신 모델들의 경우 좀 낮추는 경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파나메라는 요즘 최신 모델들의 유행과 달리 간만에 느껴보는 차에 파묻힌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엄청 낮죠. 아무리 세단이라도 앉아있으면 그냥 스포츠카야, 운전 자세가. 게다가 저기 본인 양쪽에 블록블록 솟아나와 있는 팬더를 봐도 그렇고요, 사이드미러에 비춰지는 리어 팬더의 볼륨도 그렇고요. 아, 포르쉐구나, 세단이긴 한데 되게 스포티한 세단이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도 전달해 주고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차가 좀 많아서 시속 100으로 그냥 교통흐름 따라 달리고 있거든요. 요때 느껴지는 고속주행 안정감,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시속 100이 빠른 속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빨리 달려봐도 고속주행 안정감은 정말 발군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까먹게 돼.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속도계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자칫하면 집으로 상품권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 GT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차들이요,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노면과의 일체감이 좋아지거든요. 파나메라 4도 딱 그렇고요. 묵직하게 도로에 딱 붙어있는 느낌.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만약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 긴급하게 피해야 돼, 그럴 때 차가 나의 요구를 다 받아줄 것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 이럴 때 비로소 돈의 맛을 느끼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차들을 타더라도 요즘은 다들 잘 합니다. 근데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런 차값의 차이가 도드라진다는 거. 내가 이렇게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걸 피하고자 했을 때 운전대를 딱 돌리면 차가 다 받아줄 것 같은 이런 안정감, 발군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요 시승차에는 차선 중앙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버튼으로 이렇게 켰죠. 그리고 셋, 100, 110 맞췄습니다. 이게요, 써보니까 차선 중앙 유지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시대에 팔리고 있는 다른 차들의 같은 기능 대비 그 정교함이 약간 느슨합니다. 중앙 유지를 해요. 근데 약간 중앙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요즘 차들 중앙 칼같이 물고 있거든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근데 얘는 약간 유격이 있네요. 지금도 완전 중앙 아니거든요. 계기판에는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게 그림으로 보여요. 차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차들만큼 딱 중앙을 물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되게 느린 속도로 와인딩을 쓱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기분도 너무 좋아. 자, 일단 승차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길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중간중간 공사하고 있고 약간 아스팔트가 오래돼서 패여져 있고, 이런 데를 이렇게 달리면서 느껴지는 승차감,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신형 파나메라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죠. 예전에는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파나메라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 에어 서스펜션은 예전에 3챔버였던 걸 2챔버, 2밸브 방식으로 바꿨다. 요 2챔버, 2밸브 에어 서스펜션은 카이엔에서 신나게 포르쉐가 자랑했던 장비죠. 그리고 지금 저희 시승차는 파나메라 4, 그냥 내연기관 모델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추가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번 신형 파나메라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라이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 옵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시승차 파나메라 4
액티브 라이드는 없고 에어 서스펜션만 들어가 있는 파나메라다. 자, 에어 서스펜션,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 하면 보통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승차감을 떠올리잖아요. 파나메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노면 상태가 꽤 안 좋은 것을 드드드득 밟고 가는데 이런 노면의 정보, 생김새, 엉덩이로 느낄 수 있어요. 다분히 포르쉐다운 구석이죠.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세단을 만들어도 SUV를 만들어도 다 스포츠카로 만듭니다. 포르쉐답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포츠카는 뭐 500마력, 600마력, 뭐 문짝 2개의 쿠페, 컨버터블의 이런 스포츠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격입니다. 성격.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포츠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성능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 근데 얘는 파나메라죠. 아무리 스포츠카로 만들었다고 해도 뭐 일상주행의 편안함, 공간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차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승차감을 아주 편하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스포츠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신형 포르쉐들 있잖아요.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메라도 그렇고 특히 뭐 911, 718보다 카이엔, 파나메라 이런 GT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포르쉐들이 특히 심한데 뭐냐면, 자, 포르쉐가 대응할 수 있는 하체의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스포츠, 여기가 컴포트예요. 그러면 스포츠야 원래 잘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컴포트 쪽의 영역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하나의 자동차에 스포츠성과 컴포트성 이걸 한 번에 담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상극의 성질이잖아요. 이걸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전자시댐퍼나 에어 서스펜션이죠. 에어 서스펜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투챔버 투밸브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 혹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혹은 뭐 임시 포장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주행을 하면서 시내 왔다 갔다 할 때 만날 수 있는 요철들을 처리해내는 파나메라의 컴포트 성향. 두둥실은 아닌데요. 아주 정말 진중하고 이 자동차의 하체로 연출할 수 있는 진중함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파나메라 4 타보시면 돼요. 되게 진득하거든요. 자체가 묵직하고 진득하고 도통 촐랑대는 법이 없어요. 자, 맨홀 뚜껑 밟을 때 이런 느낌. 분명히 단단함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리 세단이어도 포르쉐니까 분명히 단단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쩜 이렇게 세련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뭐랄까요, 레인지로버나 S클래스의 에어 서스펜션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느낌이라면 지금 이 파나메라 4의 에어 서스펜션은 운동 많이 한 허벅지 두께 한 요정도 되는 그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허벅지 단단하고 힘 센데 아기 안고 있을 때 포근하게 이렇게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 아빠가 아기 안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묵직함, 진득함 이런 건 짱입니다. 방금처럼 철도 레일 밟고 넘었거든요. 전혀 불쾌하지 않아. 과속방지턱. 자, 속도 안 줄이고. 저는 에어 서스펜션 물론 비싼 장비니까 분명 승차감에서 이득이 있고 좋아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마냥 두둥실대는 거 제 취향 아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을 쓸 거면 저는 이렇게 세팅된 차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환자 여러분, 방금 제가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갈 예정인 액티브 라이드를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신형 파나메라 공개했을 때도 그 행사장에서 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지 엔트리 기능 보여드리면서 다 말씀드렸긴 했는데, 저는요 사실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 수리비입니다. 아무리 외계인이 개발한 기술이어도 만들기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고장이 날 텐데, 만약에 이 액티브 라이드 기능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좋은 건 알겠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일단 조금 들고요. 또 두 번째 이유,
서킷에서 랩타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30mm인가 차를 순간적으로 낮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캠버가 되면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더 좋아지고 무게중심도 낮아지니까 코너링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랩타임까지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동승자는 아주 편안할 수 있죠. 요철이 꿀렁꿀렁 넘어왔을 때 그걸 바퀴가 순간적으로 다 삼켜버리고 차는 그냥 수평으로 가버리니까 승차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의 운전 재미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차가 너무 막 게임처럼 다 해버리니까 이거 약간 이질감도 있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게 두 번째 이유거든요. 물론 이제 막 나온 기술이고 제가 몰아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그걸 좋네 나쁘네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 그래도 이런 걱정이 들긴 한다. 이건 나중에 직접 몰아보고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액티브 라이드라는 기술 되게 우와하는 신형 파나메라의 신무기이긴 합니다만 꼭 그 기술이 필요 없다면 지금 이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는 투챔버 투밸브 에어 서스펜션만 가지고도 우리가 파나메라에 기대하는 영역까지는 다 충분히 잘 소화해준다. 아마 액티브 라이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 파나메라 4의 에어 서스펜션은 우리가 딱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주 충분히 잘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컴포트는 오케이, 너무 잘해. 그런데 이 파나메라가 마냥 컴포트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그 단서 말씀드렸죠. 스포츠성을 잃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성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제 와인딩이니까 주행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로 바꿀게요. 자, 스포츠 플러스 쪽으로 띵띵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요 창이 하나 뜨죠. 요게 미리 세팅된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로 댐핑 값을 바꿔주는 건데, 그때 혹시 뭐 엔진 반응이나 다른 건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로 바꿨지만 혹시 댐핑 값은 너 노멀로 갈래? 스포츠 플러스 너무 단단하면 그냥 노멀이나 스포츠로 가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와인딩을 달려보면 확실히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노멀과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단계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이 바뀌는 거, 포르쉐는 PASM이라고 부르죠.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피로 시작하는 기술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PASM을 단단하게 조이니까 또 반대로 이 공차 중량 2톤에 육박하는, 그리고 5m가 넘는 이 덩치의 세단을, 자, 지금도 롤링 막아내는 거 보세요. 약간 식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진짜 기차 레일 따라가듯이 선 긋고 딱 잘라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2세대 파나메라까지만 해도 PDCC가 있었습니다. 포르쉐 다이내믹 체시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롤링이 발생할 때 기울어지는 방향이랑 반대로 스테빌라이저를 꺾어가지고 롤링을 줄여주는 기능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세대가 되면서 액티브 라이드라는 기능 덕분에 각 바퀴의 챔버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PDCC가 없더라도 롤링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DCC가 이제는 모든 파나메라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파나메라 4처럼 이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파나메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PDCC가 있던 파나메라보다 롤링이 더 많이 발생할 법하죠. 근데요, 지금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앞바퀴 누르고 꺾고, 지금 제가 절대 무리하면서 빠르게 달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런 거동의 깔끔함이 어나더 레벨이다. 그 다음 변속기 8단 PDK. 자, 뒤에서 요걸 누르고 계시면 매뉴얼로 넘어가거든요. 자, 수동 모드 활성화라고 떴죠. 가속 업, 감속, 한 번 더, 시내에서 되게 막힐 때 타더라도 뭐 거칠거칠한 느낌 거의 없더라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찔끔찔끔 갈 때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고요. 지금이야 속도도 빠르지 않고 와인딩에서 좀 적합한 상황은 아닌데 아까 고속도로에서 보니까요 911이랑 똑같아요. 자, 시속 한 100, 110으로 고속도로 미끄러지면 거의 한 8단 넣어요. 빨리빨리 변속합니다, 노멀 모드의 경우에. 그래 RPM도 낮추고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바통 터치를 빨리빨리 한다, 고단을 쓴다. 하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달리고 있던 와중에 제가 오른 발끝에 조금만 힘을 주면, 가속 페달 툭 밟으면 바로 8단에서 4단 넣어버립니다. RPM 웅 뛰면서 차가 팡 뛰쳐나가요. 그것도 다분히 포르쉐다운 911과 비슷한 세팅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페라리 로마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걔는 똑같이 시속 100, 110으로 고속도로 크루징 하다가 얘랑 같은 양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프트 다운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하긴 해요. 근데 얘처럼 적극적으로 갑자기 4단 빵 넣어가지고 RPM 웅 뛰면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쓱 밟으면 그냥 7단 아니면 원래 물고 있던 8단으로 토크발로 차를 밀어냅니다. 그게 좀 페라리와 포르쉐의 차이점이구나 싶었어요. 물론 로마 스파이더가 뭐 걔도 출력인지라 8단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워낙 토크도 풍부하고 페라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가속은 돼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뭐 레이스나 오른쪽으로 마네티노 스위치 딸깍딸깍 할 때마다 그 변속 로직도 바뀌고, 또 수동 변속 쓰면 뭐 그냥 우주 최고의 변속기인데, 같은 노멀일 때는 포르쉐와 페라리가 조금 시프트 다운을 함에 있어서 태도가 다르더라. 포르쉐는 되게 시프트 다운을 적극적으로 하고 페라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 브레이크로 넘어갑시다. 자, 코너 앞두고 브레이크 밟아요.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들의 페달 감각이 딱 파나메라 같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주 하드코어한 레이스카들 빼고, 걔네들은 브레이크도 그렇고 다 돌덩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럴만 하니까 빼고, 일반 양산차들 중에서 브레이크 페달 담력 그리고 실제 브레이크의 반응 최고입니다.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도 좋고 스포츠 주행 할 때도 좋고. 자, 이게 가요. 업. 자, 브레이크 살짝 밟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밟았거든요. 이 브레이크 페달이 어떠냐면, 초반에 한 20, 30 정도 밟았을 때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게끔 싹 들어와요. 근데 30 넘어가면서부터 페달이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때는 완전 스포츠카 브레이크야. 꾹 때려 밟으면 꽉 물어줘요. 그러니까 초반 20, 30만 가지고도 시내 주행 편하게, 차가 언제 섰는지 모르게 다 대응 가능하고요. 내가 스포츠 주행할 때 뭔가 하드 브레이킹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차를 세워주고요. 차가요, 제가 뭐 제원표 숫자만으로 평가하지 말라고들 저뿐만 아니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제원표에 브레이크 페달 20까지는 몇 퍼센트 들어오고요, 30부터 몇 가지는 몇 퍼센트 들어오고, 이런 거 안 써놓잖아요. 이런 건 달려봐야 아는 거고 브랜드의 철학이며 노하우거든요. 그런 게 내 취향이랑 딱 맞았을 때, 차의 특성과 아주 일치할 때, 브랜드의 철학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차의 개성과 일치할 때, 우리가 명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전 솔직히 그래요. 중국산 신형 전기차들 수치상으로 보면 우와 하잖아요. 가격은 뭐 포르쉐 반값이네 어쩌네 하는데 출력 더 높고 뭐 몇 킬로 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좋아, 훌륭해.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그 차와 운전자의 교감, 물성, 특성, 이런 건 당장 못 따라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그 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무섭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나메라 4가 어떻게 보면 기본형 모델이잖아요. 물론 사륜구동에 빠져있는 그냥 숫자조차 안 붙은 파나메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파나메라 4부터 시작이니까 기본형 트림이라고 치고, 얘가 출력이 360마력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전기차들 뭐 500마력, 600마력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절에 360마력 밖에 안 되니까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즐겁다. 제가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실린더 연료를 뿌리고 피스톤 밀어내고 그게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런셜, 휠, 타이어를 통해서 노면으로 전달되고 실제로 차가 뛰쳐나가고 그 와중에 PDK가 기어 단수를 바꿔 물고 나는 요 운전대에 이런 민감한 반응 이런 걸 통해서 앞머리를 틀고 차가 따라가고 이런 과정 이게 너무 즐겁다. 신형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역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메라 4는 특히나 더 기본형 트림이다 보니까 셰시가요 엔진을 이겨먹습니다. 360마력짜리 엔진 가지고도 너무 여유로워요. 거기에다 사륜구동까지 맞물리니까 제가 어지간히 막 뭐 지랄을 떨지 않는 이상 차가 다 받아냅니다. 아직 셰시 잠재력이 많이 남았어요. 그 육각형 그리잖아요 요즘. 뭐 요즘 남자들도 육각형으로 하고 그러던데 외모 재령 뭐 해가지고 얘는 셰시 쪽이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밸런스다. 하지만 이제 뭐 600마력대까지 올라가는 터보 E 하이브리드로 가면 육각형이 점점 더 바깥쪽으로 확 커지겠죠. 파나메라 4를 타고 있으면 육각형이 요만했을 때 이걸 이만큼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느껴집니다. 뭐 다 잉여스러워 힘이. 셰시 강성, 하체 남아 돌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신형 파나메라의 디자인 변화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섹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다가 은근히 올라가잖아요. 싹 올라가고 싹 감싸 들어가고 더 911스러워졌고요. 더 섹시합니다. 빵빵해. 앞쪽 어깨가 뭐야 나방. 이번에 시승차 타면서 지훈이랑 같이 촬영하는 와중에 하체 어쩜 이렇게 묵직하지? 가속방지도 너무 세련되게 처리해. 이 얘기를 카메라 꺼져 있을 때도 제가 너무 많이 했더니 지훈이가 형 그만 좀 해 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 신형 파나메라 사실 엔진, 변속기, 뭐 차 플랫폼 하드웨어적으로 2세대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아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차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요즘 대중 브랜드들 차값 올리는 거 보면 포르쉐 정도 되는 브랜드가 왜 차값을 안 올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막상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벤츠나 BMW나 여느 프리미엄 브랜드는 줄 수 없는 이 포르쉐만의 운전 재미를 느끼고 있자니 어느샌가 차값 상승폭 잊고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메라 4도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준다면 터보 E 하이브리드는 어떨까 싶은 궁금증도 들고요. 저한테는 파나메라 4 정도만 돼도 과분합니다. 지금까지 방카